오늘 아침 일라디오. 그동안 전국 여러 도시에서 운영하던 공공자전거가 올해부터는 지역에 따라서 중단이 되거나 또 일부 지역에서는 요금 인상 소식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런 소식이 있는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경북 청송군에서 운행하는 모든 농어촌 버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적용이 되는데요.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된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첫사례라고 합니다. 최근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교통복지를 강화한 것, 인구 유출도 막고 관광도 활성화하기 위한 묘책이었을 텐데요. 모쪼록 이 지역 무료 버스 사업이 잘 운영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월 3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수영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연일 계속되는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농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정책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법을 통한 지원에 이 농어민분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농수산뉴스 오늘은 올해 바뀌는 제도 중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말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 조세특례법에서는 농업 분야에 대한 세법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일모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도 지금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12월 3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올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주요하게 농업 부분을 보면은 농업인, 농업법인 그리고 농협으로 나눠서 각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이 5가지, 그리고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게 3가지, 마지막으로 농협을 대상으로 한 게 4가지가 일몰 연장이 됐습니다. 네, 우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 어떤 것들이 이번에 연장이 됐습니까? 이게 폐업을 이해 3년 이상 된 축사 용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고요. 영농 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도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 취득을 취득 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3년간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또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3년 연장, 그리고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와 축산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3년간 연장이 됩니다. 네, 영농 상속공제 한도도 이번에 늘었죠? 그렇습니다. 상속세 및 정액세법 개정에 따라서 영농 상속공제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이 영농 상속 공제 한도는 그간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요구해왔던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반면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된 탈세는 회계 부정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영농 상속 공제에 의해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제대로 또 강화하게 됐습니다. 네. 농업법인을 대상으로는 주로 법인세가 감면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작물 재배업이나 축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이 3년 연장이 됐고요. 내국 법인이 농어촌 상생기금을 출연할 때 출연금에 대한 10% 세액 공제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3년 연장이 됐습니다. 또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 차익 및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3년 연장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농협에 대한 감세 혜택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도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모두 3년간 연장되는 식으로 일몰이 또 연장됐습니다. 농협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까?
우선 농협법인세에서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율 과세 적용이 3년 연장이 되고요.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도 3년 연장이 됐습니다. 또 농협조합원의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농협조합의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 소득 비과세도 3년 연장이 됐는데요. 이렇게 농협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대부분이 3년 단위로 연장이 되어 오던 것들이었는데요. 이런 중에서도 이전에 일몰 대상이 포함이 되면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가 상승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증가, 농업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 같은 어려움 등이 감안이 되어서 큰 무리 없이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농업 분야 주요 정책 자금 상환도 1년간 유예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커져가는 농가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원건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 정책 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상 자금은 농업 종합 자금과 후계농 육성 자금, 그리고 비농 창업 자금이고요. 2003년 중에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자금이 대상이고 2023년이요? 이렇게 예상되는 금액이 약 9,800억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농업 종합 자금의 종류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 자금이 대부분인데요. 원예 축산 생산업, 그리고 고품질 우량 종자 개발, 천적 및 곤충 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첨단 원수 신축 지원, 스마트팜 지원 사업, 기술 창업 자금 지원 사업, 그 농산물 가공 사업, 쌀 가공 산업 육성 지원, 농촌 관광 산업 지원 등이 있는데요. 또 여기 추가로 농촌 관광 산업 지원 자금에는 농촌 체험 휴양 마을과 관광농원, 그리고 농촌 민박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건 어디로 신청을 하면 됩니까?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환 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이나 농협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만 기존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 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을 유예를 하는 겁니다. 다만 거치 기간 중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정책 자금들은 몇 년 거치 후에 몇 년 원금 상환 이런 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단원 내고 있는 시기라면 연장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또 올해 1월 이후에 만약에 연체가 발생한 대출인 경우에는 연체 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 유예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기간도 연장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은 끝났어야 하는 건데요. 12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이게 지급 방식이 이번 달에 쓴 것을 다음 달에 정산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 12월에 쓰신 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정산받을 수 있는데요. 농식품부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시설 원예 농업을 대상으로 한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을 연장을 하면서 15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해수부는 11월, 12월 이 두 달간 지원 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약 133억 원 가량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건 어디로 신청해야 됩니까? 이미 이제 받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시설 원예 같은 경우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달 농가나 법인별 면세유 관리 농협을 방문을 해서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급이 확정이 되면 면세유류 구매 전용 카드 계좌가 있는데 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어업 부분은 수협중앙회의 유류 구매 사업 정보 시스템에 보조금 계좌를 등록한 후에 매월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통해서 지급받은 보조금액을 확인을 하고 서명을 일단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한 후에 수협중앙회 적격 심사를 통과하면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농어촌에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 농업인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올해 선발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신청은 이미 시작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말경까지 2023 청년 후계농 영농 정책 지원 사업, 그리고 또 2023 청년 어촌 정책 지원 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청년 후계농은 이달 27일까지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요. 청년 어촌 정책 지원 사업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 후에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원액도 늘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198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자가 대상인데요. 다른 기준들은 조금 다르니까 신청 전에 조금 관련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월 평균 지원액이 모두 늘어나는데요. 지난해보다 월 평균 10만 원이 늘어서 1년 차에는 월 11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수산 부분에서는 지원 대상자들이 확대가 되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업과 양식업 창업 예정자만 이제 청년 어촌 정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유통 가공 사업자도 지원 대상이 포함이 됐습니다. 올해 청년 어업인 선정 인원은 231명이고요. 청년 농업인은 4,0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이 개선됐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도 개선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수부가 청년 어업인과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육성자금 금리를 기존 2%, 1.5% 인하를 하고요. 상환 기간은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늘리는 한편 대출 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농식품부도 마찬가지로 후계 농업 경영 육성 자금을 한도는 5억 원으로 높이고요. 금리는 1.5%,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이렇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뉴스 한국농업인신문 이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의 PCR 검사가 시작이 됐는데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2023년 첫 월요일인 어제부터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엄격한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 중국은 외국 여행의 문을 넓혔기 때문인데요. 우리뿐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중국 여행객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그 강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이 주요 국가들 중 입국 전 검사 그리고 입국 후 검사를 다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어제 오후 5시까지 중국에서 항공편 8대를 통해 718명이 입국을 했는데 이 중에 208명이 이 단기 체류로 분류돼서 PCR 검사를 받았고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데다가 또 상하이에서 온 마지막 항공편은 이 통계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 정확한 통계는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이 중국 공항 검사소에서 이 중국 여행객을 전부 감당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는데요. 그래도 공항의 하루 최대 검사 인력이 550명 정도에 달해서 아직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시행 첫날이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나라 승객이 합류하는 등 일부 혼선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겨울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보고 있나 봐요. 네, 방역당국은 조심스럽다라면서도 이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곧 정점을 지나서 꺾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735명으로 전날과 비교하면 34,000여 명 정도 줄었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800여 명 정도 줄었는데요. 이 감염 재생산 지수도 최근 1 밑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가 많습니다. 어제 637명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4월 25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입니다. 사망자도 53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한꺼번에 많은 중국 환자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인명 피해를 줄이려면 이 고위험군이 개량 2가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고 강조했고요.
특히 이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서 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을 두고 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과 다름없다라면서 이 백신 미접종자 부상 치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대부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이 규제를 한꺼번에 다 풀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서울의 아파트값이 매달 낙폭을 키우면서 빠르게 하락하자 규제 해제의 카드를 빼는 건데요. 이미 지난해 3차례나 규제 지역을 해제했기 때문에 사실 남은 곳은 서울 전체 그리고 과천, 성남 등 경기도 4곳이었는데 이곳 중 몇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풀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지난 2017년 8월 이후 5년여 만인데요. 규제 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의 70%까지 가능해지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등 이 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또 규제 지역 해제에 따라 집값을 부추길 우려 때문에 분양가의 상한을 걸어놨던 지역도 대거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분양권 전매 기한이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집니다. 네,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집값은 떨어졌어도 주택을 구입하는 부담 오히려 더 커졌다고요? 네, 이 금리 상승 때문인데요. 이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사상 최고를 경신 중입니다. 어제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이 전국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89.3이 나왔는데요. 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지수는 중간 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이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이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수치가 100이 나오면 이 소득의 25%를 원리금 상환에 갚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경우 이 수치가 200이 넘었고요. 이 세종시도 134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 밤까지 대치를 이어갔습니까? 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어제 13일 만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장현 측은 법원의 조정대로 출입문을 막지 않고 5분 이내로 탑승을 하겠다면서 이 시계를 걸고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측이 이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전장현이 지하철 시위를 시작한 뒤 탑승 자체가 차단이 된 것은 처음인데요. 이 법원의 조정이 있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1분도 지연시킬 수 없다라며 법원의 조정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결국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날 오후 3시쯤 이 당국의 열차 한 대가 처음으로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고요. 이어 밤에도 몇 대가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근길에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큰 혼잡을 빚었고요. 또 위험한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오후 6시까지 용산소방서에 삼각지역 관련 구급 출동 신고가 여러 건 접수가 됐고 이 2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3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장현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재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과 신년 인사회를 가졌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가 주요 인사들과 신년 인사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노동과 교육, 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 추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성장을 막는 페달을 바로잡고 정상화의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도와달라면서도 협치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이 자리에 또 제1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불참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인사회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민주당 측은 지난달 하순 이 4시간 안에 회신을 달라라는 초청 메일이 왔었다면서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하긴 했지만 이 전화 한 통 없는 일방적인 초청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유일하게 참석을 했는데요. 이정미 대표는 최근 타계한 조세희 작가의 도시빈민의 삶을 담은 소설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도 이 책을 좋아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사람이 만난 건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라고 하고요. 이 정전 70주년을 맞았는데도 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돼서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도 했다고 민주당은 전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했는데요. 검찰 조사 등으로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고체 추진 발사체 실험에 큰 진전을 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주 이 전국에서 비행체를 목격했다라는 제보가 잇따랐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군이 고체 추진 발사체를 실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고체 시험 발사 영상이 그리고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이 소형 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에 사용이 되는데요. 액체 연료 추진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또 간단한 구조여서 이 대량 생산이 쉽습니다. 또 액체 연료와는 달리 사전에 주입할 수도 있어서요. 신속하게 발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군은 지난 3월 1차 발사 때와는 달리 그 2단부터 4단까지 엔진 연소에 성공하는 등 기술적인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2년 뒤쯤에 실제 초소형 위성을 쏘아 올린다라는 계획입니다. 다만 최종 개발 단계가 바로 1단 추진체인데요. 이 1단 추진체의 경우에도 엔진 설계는 완성 단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잔혹한 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이기영에 대한 추가 피해자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과 관련해서 경찰이 추가 피해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기영이 최근 1년 동안 통화하거나 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주변인들이 대상이었는데요. 이 조사 과정에서 이기영이 동거녀이자 집주인이었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이후 수개월간 교제한 여성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해당 여성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이기영은 최소 2차례 결혼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자녀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혼인 여성도 다행히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이기영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만 4차례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중 2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방음터널 트럭 화재 사건의 화물차 운전자 2년 전에도 트럭에 불이 난 적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주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에 관련해서 이 처음 불이 시작됐던 이 화물차 운전자가 2년 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불이 난 적이 있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불이 처음 시작됐던 화물차는 2009년에 출시된 노후 경유 차량인데요. 당시 화재는 전기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때는 2차 사고로 번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정비 내역 등을 분석해서 이 차량 정비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희생자 중에서는 이 뇌졸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찜질방을 가다가 사고를 당한 딸의 사연이 전해져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사고 희생자 5명 대부분은 어제까지 장례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었죠. 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가 됩니다. 이 번호판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이 번호판 중 좌측 나사를 이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서 녹물이 흐른다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한 이유는 기술의 진보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미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됐고 또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서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6번째 나라로 꼽혔다는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미국의 미디어 기업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발표한 2022년 국가 순위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파워 부문에서 6위에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앞에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뿐이고요. 이 프랑스와 일본은 우리의 뒷순위였습니다. 이 파워 부문의 순위는 지도자, 또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강력한 국제동맹, 강력한 군사력 등을 수치화한 결과입니다. 이들 국가는 뉴스 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이 정책 담당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또 전 세계 경제 흐름을 규정하는 나라라고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측은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탈바꿈한 첫 나라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한국이 현재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로 소개를 했고 또 세계 최대의 국민 총저축과 외환 보유고를 가진 나라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종합평가격인 2022년 최고의 나라 순위에서는 20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가 스위스였고요. 이 독일, 캐나다, 미국 순이었고 일본은 6위였습니다. 여기에는 파워 외에 이 삶의 질, 경제 자유도, 기업가 정신, 문화적 영향력, 다양성 등의 지표가 포함이 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올해도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해돋이 보셨습니까? 예, 아파트에서 봤습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보셨어요? 네. 요즘은 늦게 뜨니까 해가 네. 7시 좀 넘어서 떴죠? 네. 예. 올해 뭐 특별한 계획 세운 게 있으십니까? 씨앗 도서관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올해는 이제 씨앗 책을 만들려고 해요. 네네. 각 씨앗마다의 스토리북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그 씨앗만 이렇게 나눔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북도 같이 이렇게 전시해놓고 나눠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눔하실 거예요? 판매하셔야죠. 네, 판매도 하고요. 베스트셀러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이제 작은 텃밭 구해서 농사를 지어볼까 이런 계획 세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텃밭을 이제 해가지고 농사를 해볼까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농사 지을 마음이 생기셨다면요. 네. 우선 크든 작든 농사지을 땅을 구하셔야겠죠. 땅 구하려면 어디 뭐 부동산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농장에서 텃밭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새 텃밭 농사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거주 지역의 이제 지자체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곳을 통해서 농사 지을 땅을 구하기가 어떻게 용이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신청자들이 많아서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된 분들은 로또를 맞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우 가정, 고령층 가구 등에 대해서 우선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문의하셔서 꼭 선정이 되는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장이 특별히 더 좋은 점이 있습니까? 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민농장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휴식 공간이라든지 주변 시설이 쾌적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곳을 통해서는 한정된 인원만 농사를 지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네, 개인이 텃밭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분양하는 거죠. 네. 민간에서 운영하는 텃밭은 거주지 인근의 교외 지역이나 야산 인근에 산책을 하다 보면 텃밭 분양을 알리는 팻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대부분 농장주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통하셔서 분양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텃밭을 사용하는 경우에 좋은 점도 있을까요? 네, 관공서에서 분양하는 텃밭은 형평성 때문에 평수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네네. 보통은 이제 좁죠. 그래서 그런데 반해서 이제 민간에서 분양해서 받으면 네. 원하는 만큼의 땅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농사지을 땅을 분양받는 것과 동시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농사짓기와 관련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공부해야 되죠. 새해 들어서 예비 농업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시작됩니다. 인터넷이나 발품을 팔아서 다니시다 보면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 위한 텃밭도 같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 농사를 접하는 분들은 텃밭 교육인 도시농부학교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함께 농사 짓는 이웃들도 만들 수 있어서 혼자 농사 짓는 그 외로움도 좀 벗어날 수 있고 네. 서로에게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방송도 농사 관련 정보를 전해 들으니까 저희 방송도 꼭 잘 챙겨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장님은 오늘 이제 저희 방송 출연 때문에 일찍 일어나셨는데 요즘엔 이제 농한기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겨울에 늦잠을 좀 주무시고 그러시나요? 네, 여름에는 더워지기 전에 서둘러 일해야 되니까 네.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해도 짧고 추워서 태양의 리듬에 맞춰서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북극곰처럼 겨울잠을 잘 수는 없지만 제 나름의 신체 리듬이라는 핑계로 겨울에는 방송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긴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 몇 시까지 주무세요 그러면? 보통 한 7시에서 8시. 그게 늦잠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씨앗들도 이렇게 근데 잠을 자는 종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물이 없고 온도가 낮은 상태를 만들어서 억지로 잠을 재우기도 합니다. 휴면이라고 하는데요. 휴면. 이런 휴면을 통해서 씨앗은 타임캡슐에 담긴 것처럼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자라서 성장하기 좋은 조건이 될 때까지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씨앗 박물관 관장님이시니까 신기한 씨앗들을 좀 많이 보셨겠어요? 씨앗 도서관이죠. 죄송합니다. 네. 씨앗 도서관 관장님이시니까. 네. 제가 가진 씨앗 가운데에서도 투탕카멘 파라오의 피라미드에서 잠자던 완두콩이 있습니다. 오, 진짜요? 네.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완두콩 발화에 성공해서 저한테까지 오게 된 씨앗인데요. 네. 우리나라 함안군에도 고려시대 연못에서 나온 연씨를 발화에 성공시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년 또는 이제 700년 동안 휴면을 한 씨앗들이 발화해서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안 썩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잘 말려서 그리고 잘 건조된 환경, 그다음에 이렇게 습기가 없는 건조된 환경에서 오랫동안 이제 잠을 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휴면을 하게 되면 뭐 3,000년도 휴면할 수 있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휴면이 돼 있는 씨앗들을 깨워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깨웁니까 이거? 씨앗은 적당한 온도와 물 그리고 산소만 제공되면 발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종자가 휴면 상태에 있으니 잠을 깨우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네네. 이렇게 농작물에 씨앗을 심기 전에 알맞은 조건을 만들어서 싹을 빨리 틔우는 것을 최하라고 합니다. 예. 저마다 이제 독특한 최하의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많아서 자연 상태에서 이 식물이 어떻게 살아왔겠구나를 상상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독특하게 싹을 틔우는 최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있을까요? 곰치나 이런 산나물을 예를 들면요. 네. 봄에 잠을 깨우려면 물에 불렸다가 냉동고에 넣어서 얼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곰치는 가을에 자연스럽게 사냐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얼었다 풀렸다를 반복하면서 봄이 되어 싹이 나는 식으로 우리나라 사계절에 이렇게 적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냐초들은 가을에 파종하든지 그러면 이제 얼릴 필요가 없죠. 네네. 근데 이제 봄에 파종할 거면 얼렸다가 파종하는 것이 잠을 깨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미래에 우주 여행이 가능해서 제2의 지구를 찾게 된다면 제가 씨앗을 들고 가겠습니다. 어떤 씨앗을 가져가실 건가요? 어떤 씨앗이요? 잘 자라는 거요. 너무 신기하네요. 휴면 기간이 있고
수천 년 동안 또 휴면하다가 다시 또 발화할 수 있다. 목초로 재배하는 작물 씨앗들은 어떻습니까? 네,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목초를 재배하는 작물 씨앗들은 초원에서 살았던 종류라서 출발 신호를 울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살짝 거슬려주거나 네. 열탕에 이렇게 담그는 방식입니다. 이 풀들은 초원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화재로 경쟁자들이 다 타서 없어졌을 때 이 신호가 바로 다음 씨앗들이 발화를 시작하라는 출발 신호로 느끼게 됩니다. 이야, 너무 신기하네요. 씨앗이 아무 생각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생각을 다 하고 있군요. 그렇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최야의 과정이 참 신기했습니다. 이어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함께 알아볼까요? 2616번님, 겨울 텃밭 작물 키우기 봄동으로 첫 도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시금치도 해볼까 하는데 주의할 점 있을까요? 네. 이 봄동이라든지 시금치도 성장하기 위한 온도는 15도 정도의 온도가 확보돼야 됩니다. 네. 따라서 지금 아마 이걸 도전하신다는 분은 시설하우스가 있으신가 봐요. 근데 이제 시금치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온도만 조건이 주어지면 괜찮지만 또 추위에도 잘 견디고, 근데 봄동의 경우는 쉽지 않군요. 온도가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되면 꽃대를 올려버립니다. 아이고. 그래서 15도 안팎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좀 조건을 잘 갖춰주셔야 됩니다. 봄동은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낫겠네요. 네. 네. 그렇죠. 2417번님, 겨울철 텃밭 지력 증진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급하신 분 같은데요. 네. 네. 농사 지으려면 이제 겨울에는 사실은 이제 밭에 잘 안 가게 되죠. 그때 이제 해줄 게 지력을 올리기 위한 좀 자재들을 좀 모아나가는 게 이때 할 일들이에요.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공원에서 그 낙엽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네네. 쌓아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텃밭에다 많이 옮겨서 뿌려요? 예. 좀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계속 깔아주는 일을 하시면 나중에 밭을 갈 때 그것들이 이제 흙 속으로 들어가서 작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낙엽 그거 가져가는 건 불법 아니죠? 아니요, 갖다 달라 그러면요. 네. 예, 차로 실어다 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고마워하시네. 네, 낙엽 싹쓸이 필요합니다. 네. 4706번님 질문 짧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보는 초보 농부, 올해 처음으로 그나마 추위에 강하다는 잎채소를 좀 심었는데 생각보다 잡초가 많습니다. 최근에 눈이 많이 와서 아직도 땅이 축축한데 잡초 관리 어떻게 합니까? 네.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잡초들은 가을에 이미 이렇게 싹이 터서 나와 있는 잡초들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눈이 오고 또 얼었다 풀렸다 하는 과정에서 축축한 상태라서 사실은 잡초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일단 뒀다가 봄에 땅이 좀 풀리고 이렇게 좀 땅을 깊이 이렇게 파보면 한 10cm까지는 얼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풀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까지는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잡초 너 두고 보자 이러고. 네. 협박을 하면 이 친구들이 좀 죽지 않을까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올해도 유쾌한 농담으로 저희가 시작해봤습니다. 네. 텃밭 가이드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모레인 목요일까지 전국이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은 영하 10도 내외, 그 밖에 남부지방은 영하 5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의 금일